10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와 등락을 거듭했지만 연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11%, 나스닥 지수는 0.02%, S&P 500 지수는 0.41%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국채 매입 재개 발표의 약발이 지속됐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모두 1%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전거래일보다 89센트 오른 배럴당 96달러 4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는 부진했지만 연준이 추가 부양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9만 6천 명이 늘어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3만 명 증가를 밑돌았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8.1%를 기록해 전달 8.3%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올 들어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도로, 항만 등 55개 인프라 건설에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0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주간 기준으로 석 달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8월 취업자 수 증가가 10만 명 증가에도 못 미친 것이 상승폭을 제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반대로 이번 주 FOMC에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연결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기대감을 이번 주 확인해보게 될 텐데요. 잠시 후 남아있는 이벤트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증시가 8월 고용지표 쇼크에도 불구하고 소폭이나마 또다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역시나 시장을 압도하는 건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 부양 기대감 때문일 텐데요. 지난주 발표된 지표 내용들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실업률 수치가 가장 지난주 경제지표에서는 현재 가장 주목해야 될 내용이었는데요. 예상보다 8월 실업률은 7월 실업률보다는 조금 더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노동시장에서 제외된 자발적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수치를 보면 큰 변동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8월 실업률 수치가 8.1%로 지난 7월 실업률 수치 8.3%보다 소폭 현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렇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참가율은 63.5%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수준을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소폭 하회했지만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구직자 수가 줄어든 탓이라고 현재 그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발적 실업자들이 약 36만 8천 명 정도가 늘었을 것으로 현재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는 9만 6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지난주 말에 나왔던 ADP의 8월 민간 고용 수치는 20만 1,000명이나 증가했지만 정부 통계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아서 상당히 괴리감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예상치 13만 명을 하회했고 7월 14만 명 수치보다도 현저히 떨어진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FOMC 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나왔던 8월 실업률 수치와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치는 그 결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영향력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8월 실업률 수치는 다소 개선이 됐지만 이 구직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착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9월 FOMC에서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의 고용 지표를 한번 쭉 서머라이즈를 좀 해드리면 미국의 전체 취업자 수는 약 1억 4,200만 명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실업자 수는 약 1,250만 명 수준이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88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가 현재까지 약 400만 명에서 450만 명 정도가 다시 일자리를 얻거나 복귀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시간을 통해서 그 매주 밝혀드리는 누적 실업자 수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약 332만 명 수준을 본다면 현재 400만 명에서 450만 명 수준의 실직자와 약 100만 명 정도의 오차가 나는데요. 이는 이제 자발적 실업자가 여기 이제 포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2개월째, 3년 6개월째 현재 그 실업률 수치가 8%를 웃돌고 있어서 2년 텀으로 본다면 미국의 FOMC 회의에서 고용의 문제를 통해서 양적 완화를 현재 꺼내들 수 있는 여건은 무르익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3차 양적 완화 시행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큰 것 같습니다. 이 공화당 쪽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공화당 쪽에서는 이 카드가 나오면 오바마 행정부에 상당히 큰 그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서 현재 반대 입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공화당 입장은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 카드를 통해서 유효 수요를 자극하는 고용의 그 증대 사항 이런 부분의 효과는 상당히 미미할 것이라는 시각을 예전부터 키워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버네키 의장은 양적 완화 카드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자극하고 이것이 이제 고용의 확대 쪽으로 그 자극을 일으키는 이런 쪽에서 실업률을 개선하겠다라는 부분을 현재 희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버네키 의장은 케인지언의 경제 학파와 맥락이 조금 닿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08년 QE1을 통해서 약 16개월 동안 1조 7천억 달러를 시장이 풀었고 2010년에는 잭슨홀 8월 연설에서 그 2차 양적 완화를 시사하고 9월 달에 약 6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 카드를 이제 풀었는데요. 이렇게 그 양적 완화 카드가 나온 시장의 정책 효과를 보면 2년 텀으로 어느 정도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012년인 9월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 그 미국 시장에서도 50% 이상을 현재 기대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9월에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지 않는다면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고 10월에 꺼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시장은 이번 주 열리는 미국의 FOMC 회의에 시선이 쏠려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죠. 눈여겨봐야 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FOMC 관련 내용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역시 이번 주에 가장 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CB가 이제 무제한 국채 매입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도 미국 쪽에서도 이런 시장 부양 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 이번 주 금요일 정도면 우리 시장에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12일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여전히 유로 안정화기구의 위헌 여부 결정 아직까지 막판까지는 좀 긴장을 좀 늦추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이제 중국에서 8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7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 증가에 그쳤는데요. 지난 주말에 나왔던 중국의 7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9.2%로 예상치를 하회했고 후진타오 주석이 지난 주말 에이펙 회의에서 중국의 경기 둔화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등 다시 재차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본다면 중국의 8월 수출입 동향은 오늘 잘 챙겨둬야 될 아시아 증시의 화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2일 날 네덜란드에서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현재 자민당이 선두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리스에서 보듯 연정 구성은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현재 예견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말에는 그 미국 쪽에서 소비와 그 다음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주말에 체크해야 될 경제 지표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유로존의 진짜 고비는 바로 이번 주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위헌 여부 판결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아직은 좀 낙관적으로 네.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좀 우세한데요. 지난주에 이제 ECB의 국채 매입 결정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이 내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가 궁금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결정이 나오기 전에 독일의 슈이블레 재무장관은 한 대학교를 방문한 연설에서 유로 안정화기구에 대한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는 없을 것이다. 합헌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찬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대로 현재 나와주는 것을 현재 기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신재정협약과 유로 안정화기구의 독일 의회 승인에 대해서 위헌 여부 결정은 야당이 현재 제기했다는 측면을 보면 현재 연정인 여당 측의 독일의 입장은 비교적 유로 안정화기구의 설립 이런 쪽에는 현재 찬성 의사를 던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최근 많은 그 독일 국민들이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 금융 이런 쪽에서는 거부감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여론은 다소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되면 현재 ECB는 무제한 국채 매입을 EFSF와 ESM에 연계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밝혀서 이런 부분의 내용이 현재 좀 불협화음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CB는 무제한 국채 매입의 가동 여부는 상당히 현재 공고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올랑드 대통령이 최고소득세 75% 부과 방안을 대폭 추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프랑스 부자들이 다른 유럽 국가들로 국적을 옮기는 경우가 빈번하더라고요. 그 이유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말에 나온 그 뉴스 중에 가장 이제 재미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스의 부호 1호로 이제 그 늘 이제 회자되는 베르나르 아노르 이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회장이 벨기에 국적을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타진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 아르노 회장은 프랑스의 장 마르크 에로 총리에게 이렇게 소득세 최고 구간 75%가 너무 과하다는 애로사항을 전달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총리가 적극적으로 현재 올랑드 대통령의 개혁 방안 이런 점에 다소 수정 요구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올랑드 대통령은 기존의 골격은 유지하지만 내용은 대폭 완화하는 추세로 현재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부 합산으로는 200만 유로부터 소득세 75% 구간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소득 100만 유로 이상의 소득세 75%를 부과하는 내용은 소득 금액에 한하고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이자 소득 이런 부분은 제외하겠고 또한 그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이런 부분은 제외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와서 상당 부분 개혁의 골격은 후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번 주 네덜란드 총선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민당과 사회당이 거의 박빙의 오차 범위 내에서 현재 1, 2위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민당이 약 33석, 그 다음에 노동당이 약 32석, 사회당이 이제 3당에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0석 중에 75석을 어느 한 당이 현재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다소 이제 연정 구성의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덜란드는 지난번 무디스가 발표한 EU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에 불란서와 독일, 영국과 함께 트리플 A 국가이고 EU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막대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네덜란드 총선이 불협화음이 나올 경우에는 유로존 합의를 깰 수 있는 자극제들이 핀란드나 여타, 룩셈부르크 등 기존의 부유국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악재성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하드쇼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전일장 이슈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으로 장을 마쳤죠. 고용 지표는 부진했지만 역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윤경수 차장님,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뉴욕 증시가 미국의 채권 매입의 얘기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무제한 매입이죠. 이런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다우지수 전일 대비 14.64포인트 상승했죠. 13,306점 64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0.02% 오른 3,136.42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전일보다 5.80포인트 상승한 1,437.92로 장을 마감을 했죠. 아무래도 유럽중앙은행 드라기 총재죠. 국채 매입 발표가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조금은 악재가 호재가 된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네. 미국의 고용지표가 취업자 수가 10만 명에도 못 미쳤죠. 9만 6천 명의 증가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7월 달에 14만 1,000명, 또 예상치가 12만 5천 명이었는데 이보다 훨씬 하회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좀 나빠지면, 경기가 좀 더 나빠지면 벤 버냉키 의장이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쓰겠다는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잭슨홀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악재가 호재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악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부분 때문에 뉴욕 증시 상승을 보여줬고요. 유럽 증시 역시도 이런 내용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유럽 증시 역시도 0.2에서 2.4% 사이로 크게 상승폭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강보합권 내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수급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14거래일 만에 유입되기도 했는데 오늘도 추가 매수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뭐 우선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요. 네. 일단 고용지표가 악재로 여겨졌습니다만 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은 Q3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만약에 고용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이 듣겼다면요. 또다시 양적 완화를 쓸 필요가 없는 시장이구나라고 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했겠죠. 그만큼 지금은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는 수급 자체가 뉴스를 만드는 시장이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계속적인 우상향 패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죠. 그래서 뭐 산업 생산자 지수라든지 아니면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주 쪽으로 어느 정도의 수급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오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경기 민감주 위주로 조금 지켜보시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유주라든지 화학주 같이 경기 민감주 쪽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시아 국가 전반적으로 강세가 눈에 띄었더라고요.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국내 증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한 주간에 좀 살펴보면 월요일부터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런 장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월요일 목요일은 이번 주에 있을 선물 옵션 동심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장을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이미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외국인 특히 또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장을 상승폭을 키워가는 스타트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이 특히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번 주 역시도 좀 매수세가 강하게 나올 이럴 가능성이 높은 지난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 국내 증시 전일 대비 2.57% 상승했죠. 1929.58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ECB 총재의 얘기가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스페인의 국채 발행도 성공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더 금주에 있을
선물옵션 만기가 이제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끝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장을 크게 상승폭을 키워가는 스타트점이 됐다 이런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전일 대비 4.15포인트 상승한 510.87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좀 이제는 조금은 쉬어가는 페이지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코스닥이 너무나 올라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시점이 코스피로 옮겨갔다. 그래서 이제는 코스닥은 좀 쉬어가는 그리고 코스피가 오히려 이제는 슬슬 상승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금주 역시도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주는 오히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좀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한 주입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앞서 이상로 전문위원님이 이번 주는 경기 민감주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런 움직임이 미리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기 민감주 지난주에 좀 움직임이 있었죠. 지난주 코스피 강세 업종 좀 살펴드리면 의료정밀과 전기전자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건설업과 운수장비 또 주가가 상승폭을 좀 보여주면서 증권업 역시 상승폭을 보여줬고 제조업 역시도 상승폭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반해서 조금 하락한 업종은 통신업과 전기가스. 이미 통신업은 경기 방어주 성격이었는데 이미 한 주 동안 그동안 상승폭을 많이 키워왔기 때문에 이제는 금요일부터는 좀 하락세, 차익 실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어서 가장 강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4.5% 정도의 상승률을 좀 나타냈는데요. 그만큼 일단은 예상했던 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네. 안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쌍바닥 패턴을 찍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뭐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상승은 조금 예상됐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 어디까지 상승하겠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애플의 이제 아이폰 5에서 삼성 메모리 칩이 어느 정도 지금 배제가 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런 부분 자체는 악재로 여겨지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좀 더 이슈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수급적으로도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가담을 했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위에 다시 한번 좀 맥점을 좀 한번 짚어드린다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8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가 좀 더 또 변곡점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선 자체를 어느 정도를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한 번 더 좀 지켜보셔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지수가 다시금 오르려고 하면요. 삼성전자가 일단 그만큼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 한 개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SK 이노베이션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3% 정도 상승률을 보였는데 일단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으로 일단은 화학주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은 국제유가 자체가 다시금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또 다시 상승세를 좀 나타내면서 정유주 자체가 어느 정도 또 상승폭을 강하게 나타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또 글로벌적으로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은 좀 더 랠리를 지속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시더라도 일단은 20일선은 강하게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죠. 그만큼 갭 상승을 동반해서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업종을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은행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강한 상승세를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피치사에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무디스에서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했었죠. 하지만 그때 주가 추이를 살펴보시면요. 그때는 도리어 은행 업종 같은 경우 조금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피치사의 발표에 의해서는 지금 좀 상승을 했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뉴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뉴스보다는요.
일단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이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라든지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뉴스가 어느 정도 따라 붙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수 차장님, 코스닥 업종별 흐름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아무래도 통신업종 쪽이 좀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통신 서비스와 통신 장비, 그리고 금속과 정보기기, 디지털 콘텐츠, 의료정밀기기, 또 인터넷 관련해서 좀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게임 관련 주가 좀 상승을 보였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NHN이나 다음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가 이어지면서 좀 상승폭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약세 업종으로는 섬유, 의류, 그리고 금융과 방송 서비스, 기타 제조 이런 부분만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가운데 좀 살펴봐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입니까?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보면 시총 상위주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셔야 될 때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더라도요. 지금 코스닥이 500포인트 넘게 올라갈 때까지 셀트리온하고 지금 서울반도체처럼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위주 움직임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500포인트를 넘는 지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서울반도체가 좀 더 상승을 하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랠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의 서울반도체를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안에 서울반도체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외국인도 다시금 매수세에 가담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는 상당한 매수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매도를 한번 보시면요. 매도는 거의 없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올리려는 조금 강한 의지가 보인다고 그렇게 확률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기관에 의해서 코스닥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도 장중 윤림목 공략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한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받쳐주는 종목군을 위주로 좀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서울반도체는 아직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매매 동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윤경수 차장님 살펴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매매 동향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수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현대해상과 KT는 역시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아차, 현대위아 순이었고요. 기관의 매수세는 NC소프트였죠. 길워드2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면서 40만 명 이상 접속을 하는 이런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뒤로는 LG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GS, 제일모직 순이었는데요. LG전자는 역시나 옵티머스죠. 회장님 폰이라고도 하는데 옵티머스의 매출량이 증가하면서 이런 부분 역시나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동안 낙폭을 좀 키웠다가 잠시 주춤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외국인 기관 매도 상위 종목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GS, LG전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삼성전기 순이었는데요. GS는 그동안 좀 많은 상승폭을 키웠기 때문에 또 이제는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를 살펴보면 기아차와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한국전력 순인데요. 역시나 삼성전자의 매도세는 역시나 펀드 관련된 지금 개인들의 생각이 펀드가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도가 많이 나왔다.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아차는 아무래도 국내 판매가 좀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이상로 전문위원님 소개해 주시죠. 네, 기관이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외국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한번 보시면요. SM 그리고 성강밴드 그리고 ELK, 젠백스 그리고 SBS 콘텐츠 허브 같은 종목군이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반도체 그리고 다음 EMTEC 그리고 CJENM 그리고 세코닉스 종목군을 매수를 많이 했는데요. 뭐 키워드를 한번 뽑아본다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M이라든지 성강밴드 그리고 ELK 그리고 SBS 콘텐츠 허브까지 일단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났던 기업에 지금 투자가 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저점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상위군을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CJ오쇼핑 그리고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OCI 머티리얼즈 그리고 덕산 아이메탈을 매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 YG 엔터테인먼트, 위메이드, 인터플렉스, 유진테크 같은 종목군을 좀 매도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매도하는 종목군도 약간의 지금은 조정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컴투스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꺾였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꺾였다고 생각하기는 사실상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좀 많이 그 전에 들어왔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더 참고하시면서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오늘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중국발 호재도 있고요. 이번 한 주 좀 어느 업종 눈여겨보면 좋을지 윤경수 차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업종은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형주 위주로 조금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상로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라는 그 지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도 관심을 꽤 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애플의 납품이 좀 배제됐지만 네. 그 이후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배제가 됐지만 그러면 애플이 과연 나머지 업체들한테 그만큼의 소요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퀘션 마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삼성전자가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삼성전자 역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들어온 업종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충분히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좀 팁을 드리면 여행 관련주 좀 눈을 돌려서 여행 관련주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9월 말 추석과 10월 초 개천절이죠. 연휴가 시작되는 한 주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중국인 관광객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한국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지금 독도 분쟁 때문에 한국은 좀 배제가 됐는데 역시나 중국도 일본과 영토 분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은 한국이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한국의 매출이 확실히 늘어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중국 관광객이 3배 이상 돈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보시면서 호텔 신라나 하나투어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가 됐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현건 전문위원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무려 2%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무려 7%나 이상 올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고가상으로 거의 8%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난달에도 아마 좀 이슈 종목으로 해서 한번 점검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뭐 21,000원, 23,000원 안에서의 어떤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러한 구간 안에 있는 그러한 상태죠. 주가 전일 좀 강하게 상승했던 이유를 좀 보자면 모바일 디램과 같은 낸드 플래시 공급이 앞으로 좀 본격화된다 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이러한 부분을 좀 이유로 해서 주가가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이제 디스플레이와 같은 좀 일부 부품 공급 차질이 되면서 또 고객사들의 어떤 생산 차질이 이어지면서 메모리 주문까지도 약간 지연되는 그런 연쇄적인 좀 악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9월 달부터 전체적으로 부품 공급이 좀 개선되면서 메모리 주문 이러한 부분도 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주가의 어떤
상승의 어떤 힘을 좀 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수급이 전개가 됐습니다. 한 가지 이제 PC용 디램 부분 시장에서는 일전에 이제 LP다의 파산 신청 이후에 과도한 좀 재고 축적이라든가 윈도우 8에 대한 어떤 대기 수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의 PC용 디램 시장 부진은 약간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9월 중에 가격 하락세가 좀 마무리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고 조정이나 이런 부분 4분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신규 모바일 기기 이러한 부분들이 대거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수요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부분으로 앞으로 주가 상승에 좀 힘을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 부분도 좀 보자면 어느 쪽으로 이제 결말이 나든 간에 사실 동사에게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가격 협상력이 더 강화된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동사도 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고 애플이 만약에 탈삼성화가 가속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도 메모리의 어떤 물량적인 측면에서 하이닉스에게는 득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애플과 삼성의 어떤 소송 부분은 동사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득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어떠한 면으로 전개되든 간에 동사에게는 악영향을 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SK텔레콤의 이후에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어떤 투자 부분 이 부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어떤 지속된 주가의 약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관의 전일에 강한 매수가 좀 유입이 됐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전형적인 또 기관들의 저점 매수의 이런 패턴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이 거의 저점을 좀 확인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하실 때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주봉을 좀 보시면 일단은 좀 장기간 동안 2만 원 선을 좀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죠. 지난해부터 해서 2만 원 선을 거의 이탈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 하방 경직성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만 원 선을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설정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였던 22,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27,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SK 하이닉스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 중국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종목입니다. 전일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발표를 하게 됐죠. 지난 5일날 같은 경우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25개 도시에 8,500억 위안의 지하철 건설계 이 부분을 발표를 했고 6일날 같은 경우에는 13개 고속도로 2,000km가 넘는 그러한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좀 승인을 했죠. 이러한 고속도로 건설 계획 규모 같은 경우는 한 1,800억 위안 정도 이러한 규모가 되기 때문에 최근 이틀간 그런 발표한 승인한 그런 규모를 좀 보자면 1조 위안이 넘는 그러한 규모가 되겠죠. 상당한 큰 규모의 어떤 그러한 경제 부양책 이러한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하반기로 갈수록 또 내년으로 갈수록 불가피하고 계속 진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주가의 흐름을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적인 면에서 보자면 동사의 엔진 유압 등의 어떤 건설 기계라든가 자동차 항공 선박을 포함한 공작기계 사업 그리고 차량용 선박용 엔진 사업 이런 부분으로 좀 할 수 있는데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 인프라 설비가 좀 증설이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파악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밭켓의 어떤 실적 개선도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고요. 지금 현재 그런 산업보고서, 미국의 이제 산업보고서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봐도 기계업종에 대한 산업보고서를 좀 확인해보면 미국의 민간 투자가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도라든가 석유, 정유화 플랜트, 에너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수요 증가 부분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동사에도 좋은 주가에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모멘텀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길게 시각을 좀 보자면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미국발 모멘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 시점이 좀 적절한 매수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좀 아주 강한 양봉을 형성을 했고 거래량도 상당한 거래량이 좀 유입이 됐죠. 이러한 부분은 제가 최근에도 계속 좀 점검을 해드리면서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러한 거래량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수반된 강한 양봉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차치하고라도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18,600원에서 18,900원,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발 모멘텀이 살아있는 두산 인프라코어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김현건 전문위원님, 끝으로 이번 주 강연회 소식도 있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16일 날 강연회가 있는데요. 네. 시간 되시고 이러신 분들은 오셔서 좋은 정보 잘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여유 재원을 활용한 추가 경기 부양책을 확정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2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측근이자 대선 기획단에서 공약을 총괄하는 안종범 의원이 소득공제 확대 등 개인연금 세제 지원 강화를 주장해 여권발 연금 세제 수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 금융지주와 은행뿐 아니라 대기업 총수가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금융업을 내놓도록 하는 고강도 제재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내년부터 만 연세에서 2세에 지급되는 양육수단을 현행 차상위 계층에서 전계층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오늘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네,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침체에 빠진 자동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개별 소비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핵심 당국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내수 부양이 시급하다며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내국세의 탄력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내국세 중 내수 관련 탄력세는 개별 소비세뿐으로 시행령만으로 세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도 이르면 이달 중 곧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 인하가 가장 먼저 좀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 대상은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에도 내수 부양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인하해서 큰 효과를 본 적이 있죠. 정부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와 별개로 대규모 경기 부양 방안을 준비해서 오늘 발표하는데요. 이날 발표할 경제 활력 대책 회의에서는 규제 완화와 자영업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세제잉여금 등을 활용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여권발 연금 세제 수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의 소득공제를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이 연말 대선을 계기로 연금제도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정부 당국에 따르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측근이자 대선 기획단에서 공약을 총괄하는 안종범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에서 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장기연금 수급자 세제 혜택 부여 등 연금 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안 의원은 연금 가입의 확대를 위해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현행 4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세제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공적연금을 포함한 연금소득에 대해 연간 1,9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이중 개인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공제 한도를 4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연금 소득공제 확대를 주저해왔지만 학계와 금융 전문가들은 꾸준히 확대를 주문해왔죠. 안 의원의 주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연금 가입률이 12.2%에 불과해서 29.9%에 달하는 독일이나 24.7%에 달하는 미국 등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에서 세제 혜택을 통한 가입 증대 유도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법정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체율이 낮은 만큼 세제 혜택을 높여서 낮은 소득 대체율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꾸준히 지속돼 왔습니다. 안 의원 역시 이 같은 취지에서 소득공제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또 장기로 연금 받는 사람에게 별도 세제 혜택을 줘야 또 장기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금융 전문가들이 도입을 주문하고 있는 장기 연금 수령 특별공제제도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이 주장하는 개인연금 수술 방안은 정부의 추진 방안과 같은 방향성은 같지만 다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정부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일단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자 이런 입장이라면 안정권 의원과 학계의 주장은 일단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 4번째 경제민주화 법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 금융지주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카드사의 대주주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대주주 자격 심사 기준에 횡령 배임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경영권이 극도로 불안해질 위험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도 이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금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강화가 업계의 발등에 불이 될 예정입니다. 은행법과 저축은행법은 대주주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서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6개월 혹은 1, 2년마다 검사해왔지만 보험사나 증권사, 카드사 등은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보험사와 증권사, 카드사 등은 설립 당시나 합병 등으로 대주주가 변경될 때만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으면 됐었는데요.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이금융권도 1년 혹은 2년 주기로 대주주 자격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네. 끝으로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년부터 만 0세에서 2세에 대해 무상 양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간 정부와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모양이죠? 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내년부터 0에서 2세 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와 협의돼 이달 말 내년 예산안 발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보육 지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양육수당도 전체 계층에 지원될 것이라며 다만 3에서 5세는 가정보다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이 낫다는 정부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0에서 2세 아동을 가정에서 키울 때 주는 양육수당 지원을 현행 소득 하위 15%에서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그간 좀 새누리당과 계속 이제 이 공약에서 좀 타협점을 찾아왔었는데요. 양육수당은 0세에 월 20만 원, 만 1세에 15만 원, 만 2세에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